네, 저 기후테크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엄청 춥죠. 주말에도 엄청 추웠는데 일주일 전 기후테크 시간에 사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팔을 걷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15도, 20도 올라간다고 막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비 오고 눈 오고 오늘은 영하 10도 뭐 최저기온 넘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 이 기상변화인데 이 기후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나? 또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변하면 우리한테 위기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또 기회로 삼아서 비즈니스로 연결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좀 새로운 기후를 적응하도록 도와주면서 또 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해주실 분 또 다시 모셨습니다. 국내 제1호 기상 전문 기자, 제9대 기상청장 조석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일주일 사이에 이 기온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제가 청장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일주일 후에 분명히 영하 10도 추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딱 예측하셨죠. 네, 뭐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뭐 기상청이 예측을 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기예보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신, 그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일기예보를 거의 전 세계가 협조해서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씩 수정되는 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추위가 오늘 우리 낮 기온도 뭐 영하 5, 6도 되거든요. 네네. 내일 낮에 잠깐 풀리는데 또다시 또 큰 추위가 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일주일 전 일기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전 일기도에 저희가 분명히 우리나라 부근에서 등압선이 수평으로 동서로 흐른다고 해서 네, 자료 그런 화면 좀 경우에는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바로 일주일 전 네네네. 밤 9시 일요일 밤 9시 일기도인데 네네. 우리나라 부근에서 등압선이 동서로 흐르지 않습니까? 네네. 등압선이 알다시피 동서로 흐르고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될 때는 바람이라든가 공기의 움직임이 좀 적다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일주일 만에 12월 17일 어젯밤,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어제 아침 9시 일기도인데요. 저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근에서 등압선이 남북으로 곧바로 서 있고 우리나라 부근에서 등압선 간격도 촘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이 경사가 급한 데서 물살이 세듯이 공기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리고 찬 공기. 일단 우리나라 북쪽은 시베리아라는 어떤 큰 찬 기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고기압이 형성되면 그 고기압이 찬 공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부근까지 고기압이 왔을 때는 고기압이 우리나라는 약간 남쪽이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좀 온난해지면서 풀리죠. 그래서 예전에 사만사온이라고 있었는데 네네네. 요즘은 그 룰보다는 오히려 또 약간 풀렸다가 또 수요일부터 추워지는 뭐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고 며칠 전에 아마 서울 중부지방에 계신 분은 별 실감이 안 나셨을 텐데 충청도나 호남, 제주 이쪽은 폭설이 많이 왔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폭설이 온 곳이 뭐냐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그 서해상을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해는 바닷물의 온도가 공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차갑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공기가 이제 서로 찬 공기하고 온난한 공기 만날 때 응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서해상으로부터 계속 충청도, 호남, 제주로 몰아치는데 그 눈 자체가 이제 폭설 현상을 일으키고 이처럼 모든 어떤 추위하고 그런 예보가 예전에 비해서 더 진폭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기후의 어떤 이상 기후 징후라고 보는데 그런 네. 것도 당연히 보이는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더 기상의 진폭이 커지는 것을 이상 기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국내 유수 기업의 CEO 출신이신데 지난번에 방송 보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우리 기상하고 기후하고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이렇게 조금 원래 좀 헷갈리셨나 봐요. 네네네. 그러면서 잘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만사온 깨졌다. 요것도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20도 30도 차이가 일주일 만에 나고 이런 현상은 기후위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거든요. 기후 변화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프로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에 있어서 경기하고 경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더 민감하게 네네. 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네. 경제는 큰 틀에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상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기분과 같은 기분은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그걸 기상이라고 본다면 기후는 지구의 어떤 성격 그래서 좀처럼 변하진 않는데 예전에 요즘 보면 기후가 변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어떤 네네. 그런 질문도 지난번에 네네네. 맞습니다. 주셨는데 기후가 변하면 안 제가 되나요? 볼 때는 기후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에 변했던 기후는 그 변하는 주기가 최소 수만 년이었어요. 그래서 기상이 변하는 걸 알지만 기후가 변하는 것을 그 당대에 이제 본인의 살아생전 또는 웬만한 사람은 기후가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대로 생을 마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기후 변화의 그 그 시점이 이제 예전 거라면 그때도 물론 공룡이 죽고 뭐 맘무스가 죽고 이럽니다. 그럴 때는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먼 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공룡의 기후변화에 약한 종부터 죽기 시작해서 제일 강한 종이 기후변화 때문에 죽었으면은 그 종이 멸종하는 거죠. 아, 그 공룡이 멸종할 때도 긴 기간 그렇죠. 동안 긴 기간 동안에 결국은 공룡이라는 맘모스 이렇게가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의 기후변화는 왜 위험하냐면 지금 짧게는 150년, 170년.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이제 그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권들이 어떤 이행에 관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기후 변화는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생전에 기후가 변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기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주변의 자연 생태계가 변하는 거. 식물의 북방 한계선이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사과나무가 잘 되던 대구가 조금 안 되고 멀리 또 북쪽 파주까지 간달지. 물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그 사과 품종을 심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후가 어느 쪽으로 변할지가 모르니까 보통 농사나 이런 품종은 보통 몇십 년을 생각하고 어떤 품종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변하면은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기후 변화와 과거의 기후 변화는 분명한 차이가 우리가 눈으로 목격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기후 자체가 일종의 상수였다면 지금은 기상도 변수고 기후도 변수. 그러니까 방정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날씨일 때는 그게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네, 건가요? 아까 보면은 이제 경제의 어떤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경기가 그 안에서 어떤 요동을 치듯이 지금 보면 큰 틀에서는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있을 수 있고 생태계 변화가 되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상을 지날 때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나 서해안의 폭설 현상이 그냥 기상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게 더 강한 폭설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기후하고 기상 조건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이 기상의 문제냐, 기후의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판별을 해야 내가 정확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딱 듣기만 해도 이게 경제에 엄청 영향을 줄 거라는 느낌이 막 오는데 예를 들면 사과만 해도 사과값이 비싸지면은 사과 주스도 바뀌고 네. 또 뭐 사과 재료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식품들의 이 생태계가 다 바뀔 것 같고요. 네네. 또 예를 들면 남부지방에 폭설이 주기적으로 오고 그러면은 그럼 스키장을 거기에 만들어도 되나? 아니면 또 스키장이 있던데 눈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뭐
드는데요. 비즈니스에 영향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키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스키장에서는 원래 천연눈하고 인공눈, 스키장 가면 뭐 눈을 만드는 네네네. 그런 어떤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천연눈에서 스키를 타는 거하고 인공눈에서 타는 거하고는 그 매니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상당히 틀리죠. 근데 이제 그 스키장에서는 결국 천연눈이 많이 내려주면 좋은데 아니면 그걸 인공눈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눈을 만드는 것 비용이 전기료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제 그 전기료가 추가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천연눈으로 계속 유지하냐, 인공눈을 더 살포할 거냐 이런 것이 스키장의 일종의 경영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에 속해야 되겠죠. 그러려다 보면 일기예보를 더 정밀하게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에 국가가 내준 일기예보에 너무 익숙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또는 어떤 기업이 스스로 어떤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 좀 더 스스로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의 투자는 기상이나 기후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하고 그 정보가 나한테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사전에 분석을 해놓는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 상대 한테 경쟁적으로 우위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평만 한다 보면은 뭐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안의 문제도 지금까지도 국가 경찰이 치안이라든가 도둑을 막는 일을 했다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안업체들이. 네, 보안업체가 이미 시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서 불만이 적어지는 거죠. 기상이나 기후의 문제도 역시 그 개인적이거나 특정한 집단을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정보를 본인들이 서로 축적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안 피는 사람하고 보험료가 다르겠죠.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일기예보를 계속 좋은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는 보험료의 차이를 둬야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안전도에서 네네네. 그 일기예보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고 낼 확률이 적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보험회사가 유도하고 보험회사는 그 자기네 보험을 든 운전자가 됐든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걸 열어줘야 되는데 막연히 모든 핑계를 국가에다 하고 된다면은 그거는 어떤 선진적인 그 이런 정보 이용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사실은 뭐 기후가 변하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날씨가 기후가 계속 비슷하면 뭐 예측할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럼 이런 변화의 시기에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습니까? 직접 이렇게 자기 비즈니스에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기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기상 마케팅이라고 많이 있었습니다. 기상 그래서 뭐 마케팅.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에 첫눈이 내릴 때는 우리 음식점에 오면 음식값을 좀 깎아준달지 또 되게 이제 비가 오고 뭐 이러면은 손님이 적어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유비무한이라고 하잖아요. 유비무한 아시죠? 유비무한. 비가 있으면 환자가 적어진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날씨는 결국은 사람의 심리라든가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를 연구하면 결국은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심리를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케팅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서는 우리 손님이 오늘 어떤 종류의 손님이 올 것이냐에 따라서 매장의 디스플레이를 다르게 한달지 네네. 또는 이제 그 손님이 처음에 그 어떤 선택을 하도록 그 날씨에 따라서 어떤 전시장을 그 날씨에 맞춰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할인율을 다르게 한달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예전부터 유행하던 기상 마케팅이었고 요즘은 더 근본적으로 기상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에서 이상 기상이 일어나면 그거에 따른 우리의 경영의 여파는 무엇인가를 경영 시스템, 우리가 소위 말하는 SC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네네네. 그런 어떤 기업마다 자기의 어떤 경영 시스템, 공급망이 있을 텐데 그 공급망에 기상이라든가 기후에 대한 변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떤 그 기상이변이 어느 지역에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원자재 공급선을 어느 쪽으로 한달지 또는 뭐 창고를 어떻게 확보한달지 하는 그
계획을 연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물류에 엄청 네네. 영향을 그래서 주겠네요. 그 물류라든가 생산량 이런 곳곳에 사실은 그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 기상 정보가 예전에는 그런 공급망 정보를 관리. 예, 따로 파악해서 네네네. 어떤 CEO가 또 어떤 자기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이제는 아주 그 정식으로 어떤 시스템에 그 곁들여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정보를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요? 판매하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는 거죠? 네네. 네, 당연히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도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IBM 같은 기업도 이미 이제 빅데이터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주로 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상, 기후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그 자료를 또 오히려 B2B 개념으로 어떤 기업에 팝니다. 그 기업은 또 그 자료를 잘 시각화해서 뭐 방송국에 팔거나 컨설팅 업체에 팔거나 우리가 말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들도 그걸 사용해 가지고 어떤 뭐 하다못해 증권 예측을 하고 증권 시세 예측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더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또 하나 닥친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예측되는 뭐 기상의 문제, 기후의 문제 말고도 그 이행 리스크가 오거나 전환 리스크가 됐을 때 또 각 기업의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거라고는 하지만 많은 그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 말고는 중기업, 뭐 소기업 이런 데서는 갑자기 닥친 일처럼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그 기업에 숙지를 시키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금융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자기들 돈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투자금이라든가 대출금을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금융기관이 오히려 그런 어떤 중소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준다 할지 또는 어떤 텍소노미라고 해서 그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로 이러이러한 항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대응을 있습니다. 잘 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 네. 지금 이행 리스크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열렸지 네네, 않습니까? 예. COP28이라고 하면 네. 28번째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영향을 어떻게 줄지 그거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상의 기후의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상이나 기후의 문제를 알려면 몇 가지 국제기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우선은 이제 WMO라고 해서 세계 기상기구가 있습니다. WMO. 예. 네네네. 그 세계 기상기구가 있고 그리고 1972년에 UNEP, UN 환경 계획이라고 UN 들어보셨을 환경계획. 거예요. 네네네. 아마 이제 그 UN에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게 UNEP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기구들이 활동하면서 1987년도에 몬트리올 의정서 이거는 이제 오존층에 관한 그 파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규제 물질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1988년에 그 WMO하고 UNEP가 아주 좋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어떤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측정할 또는 담당할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IPCC예요. 아, 그 IPCC가 기후 변화에 관한 한 정부 간 협의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각국 정부에서 나오는 과학자들. 거기가 그래서 노벨 거기서 평화상탄대죠? 네, IPCC에서 저기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6차까지 했고 제 6차 그 회의 때는 우리나라의 그 이회성 박사라고 그분이 의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250여 명 되는 각국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이 기후 변화의 그 네 가지 시나리오였고 그 기후 변화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정해지니까 이제 그 COP라고 해서 COP는 1992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리우 국제 회의에서 그럼 이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후 온난화의 그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그 당사국들이 네네. 서로 회의를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UN 기후 변화 협약 이것이 이제 UNFCCC인데요. 네네네.
그거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이제 COP입니다. COP. 그러니까 이제 Conference of the Parties. 네네. 그래서 1번 첫 번째 회의가 1995년에 이제 독일에서 처음 열리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인상 깊은 회의 중에 하나는 COP3. 그래서 1997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거 교토. 그래서 교토 이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요. 좀 인상적인 것은 COP 21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죠. 네네. 201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그게 모든 나라가 협정이군요. 파리 협정입니다. 네. 그때 이제 신기후 체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당사국들이 이제 어떤 책임을 지자.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행 목표를 정하고 또 이제 그 당사자의 배출국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는 그 나라를 도와주자라는 거였고요. 이번 COP 28의 경우에는 UAE의 그 두바이에서 열렸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우선은 지난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얘기했던 그 이행에 관한 점검을 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 점검이 각 국가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손실이나 피해를 개도국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좀 기금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전에 영국 총리를 지냈던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억 달러는 걷어야 네네. 250억 달러면 한 30조 이상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로도 충분치가 않은데 네네네. 근데 이번 그 당장의 그 회의에서는 한 6억 달러 정도 거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억 달러면 우리나라로 돈으로는 뭐 한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충분치는 않은데 일단은 뭐 그런 어떤 손실금이 거쳐져 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을 이렇게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네네, 도움은 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야 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또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WMO를 말씀드렸고, UN 환경 계획, UNEP, 네. 그리고 이제 COP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열리는데 지난번에 한 번 안 열렸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결정들이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의 내용을 좀 잘 알고 그래야지 이제 이행에 관한 어떤 스케줄도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그 여파가 이제 국가에 오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오고 또 중소기업에 오고 국민한테 차례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이행 리스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걸 우리가 이행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공장도 바꿔야 되고 우리 판매하는 제품 포장도 바꿔야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바꿔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많은 거죠. 아예 그대로 내 제품 그대로 하고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통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돈을 내겠다는 그 부담금이 자꾸 커집니다. 그게 네네. 이제 탄소세 시장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 탄소세도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처음에 요 예. 카페에서 나왔던 예, 지금 어떤 그 적당한 어떤 채권 사듯이 미리 사두면 네네. 그만한 양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탄소 배출권. 네네네. 탄소 배출권이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이번 회의가 무슨 의미였다는 게 이제 네. 맥락상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요 COP28 관련해서 추가로 한 30초만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기상 기후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닥쳐 있고 그게 내가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금방 나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연관 방법을 알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단순히 뭐 국가의 국제사회에 맡기기보다는 나 개인,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데요. 또 다음 주에 기후테크 시간, 다음 주 휴일이네요. 다음 주 내년도에. 월요일, 내년 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아마 뵈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모셔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날씨가 이렇게 지금 급변하니까 여기는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또 적응하는 과정을 잘 적응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기상 관련된 비즈니스도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오는데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다 협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적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행하면서 적응해야 되는데 그 위험을 우리 기업들이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후테크 조석준 전 기상청장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두 분 모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내수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 원인이 정부 재정 지출 방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상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서 비즈니스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점심 12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